네, 2020년 10월 23일 이정훈입니다. 계속 뉴스 논평만 해왔는데 오늘은 뉴스 논평보다는 자유로운 좀 지나가는 바람 같은 에세이 같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파월 할아버지는 꽃바구니를 샀는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부제는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고 싶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금방 제가 부제로 읽은 이거는 책의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책의 제목. 미국에서 전쟁을 주로 다룬 작가인 팀 리플리가 쓴 조지 패턴 장군, 2차 대전 때의 영웅이죠. 그의 전기, 한국말로 번역된 책 이름이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고 싶답니다. 조지 패턴 장군은 미국에서도 영화가 됐었고 많이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이 영국과 합의해서 대서양 선언을 하면서 참전하겠다 결정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상원에서 이제 시간이 걸리죠. 참전 결정을 함으로 해서 횃불 작전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로 먼저 들어오죠. 유럽 대륙은 다 독일군이 차지했으니까 독일을 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독일군이 상륙했던 아프리카 지역에서 먼저 전쟁을 합니다. 그때 브래들리가 들어오고 이제 패튼이 들어오고 뭐 그렇게 쭉쭉 들어오는데 이때 패튼이 굉장히 강력한 돌파력을 보여줬죠. 그때 영국군도 이제 몽고메리가 이끄는 영국군 부대가 싸우는데 독일군에서는 그 유명한 롬멜 사막의 여우, 사막의 생쥐인 패튼이 몽고메리가 싸움을 하고 또 이제 패튼이 들어와서 싸우는데 한참 싸우다가 독일이 무슨 의심을 해가지고 롬멜을 의심해서 히틀러가 롬멜을 불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고메리하고 패튼이 이끄는 양쪽 군대가 아프리카에 있는 독일군을 섬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몽고메리하고 패튼 간의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이 두 부대가 3개 추축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죠. 그래서 먼저 이탈리아를 칩니다. 이탈리아 본토로 상륙하기에 앞서서 시실리 섬이죠.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섬. 그 섬으로 상륙을 하는데 그 섬의 중심 도시가 메시나 겁니다. 메시나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를 놓고 영국군하고 미군 사이에 경쟁이 벌어집니다. 몽고메리하고 패튼이 경쟁을 하는 거죠.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때 정말 몽고메리는 자기가 이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탁 메시나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군악대가 빰빰빰빰 울리면서 웰컴 투 뭡니까? 그레이트 브리튼 아미인가요? 해서 영군 입성 환영하고 패튼이 먼저 와 있었던 거죠. 몽고메리가 기분 나빠하고 확 돌아서는 그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 짐작하십니까? 이와 똑같은 장면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난 다음에 벽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평양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때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돌격 작전을 맡았던 24 군단장 밀턴 장군인가 하여 그분이 분담을 해주는데 미 1기병사단 아주 전통이 있고 미 육군의 제1 선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병사단을 주공 평양 공격하는 주 공격수로 정하고 조공을 한국군 1사단 백선엽 부대한테 맡깁니다. 한국군은 안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어코 끼어들겠다 그래서 백선엽한테 맡깁니다. 그 두 부대를 전진시키는데 우리 군대는 전차 부대가 없어서 미군 부대에 있던 전차 중대를 하나 지원받아서 전차를 앞세워서 돌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선엽 씨가 원래 평양의 고향이거든요. 어떻게 하든 평양은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해서 돌격합니다. 다들 미 1기병사단은 워낙 전차 부대니까 당연히 먼저 갈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평양에 먼저 간 거는 백선엽의 한국군 1사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막 두 부대가 막 양쪽으로 가다가 쭉 합쳐지면서 평양 들어갈 때 누가 먼저 가는지 하도 궁금해서 미군이 이 연락기를 띄워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먼저 간다고 중계방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양쪽 사령관끼리 막 사단장끼리 경쟁이 붙었는데 한국군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미 1기병사단이 딱 들어올 때 Welcome to First U.S. Cavalry Division 하고 딱 Welcome 환영한다. 미 1기병사단 환영 그런 플랜카드 걸고 딱 맞는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이거는요, 인천 상륙작전 직후 서울 수복을 할 때 한국군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건 것 이상으로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건 잘 얘기하지 않는 건데 조금 더 밝히겠습니다. 서울에 들어오려면 인천 상륙작전 때도 주공은 당연히 미 해병대가 있었고 한국 해병대는 이제 그 후에 행정 상륙까지는 아니지만 돌격 상륙은 못하고 상륙을 했고, 한강 도하 작전도 미 해병대가 먼저 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회해서 해병대 부대가 행주산성 쪽으로 우회해서 도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쪽부터 서쪽으로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쪽 연희고지 전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 마포에서부터 서울 남대문이라든지 이쪽 그 마포 공덕동 쪽으로 해서 서울로 바로 들어가는 직격은 미 해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가 한강을 건너서 서울시청에 미군기 꽂고 미국 대사관 미군기 성조기 꽂고 쫙쫙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한국 해병대가 서쪽에서 그 연세대학교 쪽에서 쭉 들어오니까 우리가 좀 늦었죠. 근데 미 해병대가 중앙청에 갈 수도 있었는데 한국군이 해하고 딱 작전을 나눠줍니다. 그때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태극기를 올리는 그 멋진 장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찝찝한데 어쨌든 평양 경쟁에 있어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한국 육군 1사단이 이깁니다. 이때 미 1사단은 미 1기병사단보다 먼저 가자고 구호를 외친 게 전진! 전진! 그랬어요. 그때 이제 1사단에 배속된 미군의 전차부대 친구들이 전진이 뭐냐가 모르니까 가는 거다 그랬더니 오케이 알고 we go 하고 같이 가줍니다. 미군 애들은 딱 배속되면 배속된 부대에 충성 다하잖아요. 그래서 1사단은 지금도 그 부대 명칭이 전진입니다. 2사단은 노도, 3사단은 백골, 4사단은 옥고, 5사단은 열쇠, 6사단 청성, 7사단 칠성, 8사단 오뚜기, 9사단 백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선엽 씨에 대해서는 뭐 누가 어떤 가타부타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전쟁 영웅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한국군 7사단은 평양 동쪽 산맥지대죠. 낙림산맥지대라고 그럴까요? 그쪽을 따라서 계속 그냥 평양을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작전 명령을 받았는데 신상철 씨가 이끄는 7사단입니다. 이 부대가 원래 작전 계획을 어기고 한국군 1사단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냥 평양으로 무단 들어와 버립니다. 그 왜 그랬는가 하면 정일권 육군 총참모장이 서울 들어올 때도 미군이 먼저 들어왔는데 평양만은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원수들의 수도를 우리가 먼저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7사단장한테 혹시 가다가 니들이 먼저 평양 인근을 지나가면 평양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구두로 지시했죠. 그래서 신상철 씨가 이끌 7사단이 평양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7사단 칠성부대하고 1사단 전진부대는 내가 평양 입성 제1부대다 아직도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한국군 지휘관들은 참 용감했다고 봅니다. 다시 노르망 패튼과 몽고메리 얘기로 돌아갈게요. 이제 시실리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미영 연합군은 유럽 본토 상륙을 준비합니다. 이탈리아 군대가 허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미군의 주력인 패튼 부대하고 영국군의 주력인 몽고메리 부대는 빼고 영국군은 알렉산더, 미군은 아마 클릭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부대로 이탈리아 본토로 상륙해라는 작전을 맡기고 잘하는 두 지휘관은 영국으로 돌립니다. 그때 이제 미영 연합군의 사령관을 누구 하냐 놓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영국군 알렉산더가 사실상 사령관인데 확실히 미군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이 전시쟁 시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확실히 통일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때 미영간에는 그게 좀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흐트러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이건 자해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영국군 알렉산더하고 미국 클릭 장군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불협화음이 굉장히 유명한데 왜냐하면 작전권이 통일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건 아주 미스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양국 지휘관들은 용감했고 경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에 진격한 이틀 후에 드디어 미영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하는데 그때 다시 또 패튼하고 몽고메리가 속도전 경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좀 더 많이 들어갔던 게 패튼인데 패튼은 어떻게 싸웠는가 하면은 자기 찝차 있죠. 지휘관차. 거기 무게랑은 지붕이 없잖아요. 뭐 지붕 넣어봐야 소용도 없지만 그걸 아주 광을 내서 차를 또 이 바퀴까지도 구두약 빨아서 까맣게 반짝반짝하게 한 다음에 빨간 깃발로 별 3개
군단장 깃발 꽂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또 알철모로써요. 위장을 안 하고 광까지 발라가지고 그거 딱 쓰고는 앞에 선탑해가지고 차를 막 전쟁터로 제일 앞에 달려가게 합니다. 너무 빨리 가면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따라오게 하면서 적군이 당연히 쏘죠. 근데 그걸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하들이 죽으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튼 부대가 제일 빨리 들어갑니다. 이때 나온 별명이 패튼 전차 군단이라는 겁니다. 패튼은 확실히 으르렁거리는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패튼의 전기 제목도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고 싶다. 그런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서양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달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달리는 쥐는 사자도 잡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달리는 쥐는 못 잡습니다. 달리는 패튼은 불사신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전쟁터에서 안 죽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면 교통사고로 죽었죠.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죠. 패튼은 전쟁터에서 어떠한 적탄에도 맞지 않았고요. 하도 이 양반은 과격해서 겁을 매는 병사들이 있으면 막 조업했어요. 이탈리아 전쟁할 때도 그 병사 때린 걸로 언론에 나가지고 막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다시 패튼 얘기입니다. 패튼은 하여간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려고 했는데 용기가 있었던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패튼은 미국에서 많이 영화가 됐습니다. 자기 동기인 브래들리 밑에 부하로 있었고 뭐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는 더 유명해졌지만 패튼을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용기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지인용입니다. 용이 세 번째로 가 있는데 뭐 고려대학교의 교훈이 정의, 자유, 진리라 그러는데 뭐 선우가 있겠습니까? 지인용 참 멋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용기 있는 육사 출신 장성을 지금은 찾기 어렵습니다. 월남전 때도 있었고 6.25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제가 오만인가요? 있으면 육사 출신 장군들 한번 나와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인사참모부장이 윤일영 소장이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남재준 대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윤일영 인사참모부장의 보좌를 받은 남재준 총장이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일전을 벌였습니다. 이건 제가 몇 번 취재했던 거라서 서로 맞담배 피워가면서 내가 인사권자인데 왜 참모총장은 내 얘기를 안 들으시오? 이 사람 진급시키려니까 왜 안 시켜? 육군 왜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하고 딱 대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사를 많이 썼었습니다. 왜 그랬냐 남 총장은 그거 하면 바로 목 잘리는 건 모르겠어요. 원칙대로 한 겁니다. 자, 육군의 가불병위원회에서 진급자를 쭉 인사자료 보고 결정을 합니다. 가불병관에서 모두 뽑힌 사람은 무조건 진급. 두 군데 뽑힌 사람은 그 다음 진급. 많으면 다시 그 사람 놓고 다시 심사해서 결정. 그런 식으로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뽑아서 이 사람 진급자입니다 하고 올렸는데 그거 올리기 전에 총총장이 딱 보고 이상이 없으면 재청을 하고 그걸 이제 합참의장이 동의인가요?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알았다. 자기도 뭡니까 봤다는 사인하면 대통령이 승인하는 절차인데 대통령이 이거 바꿔 그런 겁니다. 왜? 민정 쪽에서 이 사람은 문제 있고 누구를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바꿔 그랬더니 왜 바꿉니까? 육군 규정에 따라 법대로 했는데 뭘 근거로 바꾸랍니까? 이게 불법이라 그러면은 다 책임을 나한테 묻고 새로 가불병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게 하시고 이게 적법하다고 하면 인정하십시오. 이겁니다. 법대로 하게 되면 이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럼 누구 이 사람을 진급시켜 그러면 나는 그 인사가 오려면 재청권 행사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재청권 인사 안 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되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인사권자는 맞지만 이렇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육군 가불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게 적법하면 내가 인정하도록 권한을 나눠준 거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자 대 남자, 사나이 대 사나이의 싸움이었던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남재준 씨의 용기입니다. 네. 덕분에 그 양반은 총장에서 끝났죠. 장관도 못 되고. 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때의 육군은 용감했어요. 그때의 육사 출신은 용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자가 이끄는 양 떼는 사자 떼지만 양이 이끄는 사자 떼는 양 떼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은요.
양이 아니라 쥐가 이끄는 고양이 떼로 봅니다. 표현이 심한가요? 심하면 어떤 육군 장성인지 저한테 오십시오. 저랑 일전 한번 붙어봅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으르렁거리자 덩달아 검사들도 용감해지고 있습니다. 엘리트 의식이 검사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늘 얘기하지만 고시 출신이 제일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똑똑하고, 그 중에서도 사시한 친구들이 강하고 행시도 강하고 외교관들도 굉장히 강한데 검사들 똑똑하죠. 그러니까 으르렁거릴 줄 압니다. 용감한 거죠. 아주 얄미운 것도 있지만, 저는 군인들은 매일 훈련만 하죠. 훈련에서는 죽는 거 없잖아요.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육군은. 근데 검사들은 거의 매일같이 죄를 줄까 말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죄를 주겠다고 하게 되면 법정에 나가서 피고 축하 싸웁니다. 실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때가 왔을 때 용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를 주겠다고 막 결정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추진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군 파병을 회피하죠. 정부도 회피하고 군인들도 안 가려고 그러죠. 싸워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세계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니까 거기서 온몸을 걸고 시합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나면은 소방관들은 불나는 거 위험한 거 알지만 뛰어들어야 되고, 싸움터가 벌어지면은 군인들은 들어가야 되고, 누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면 경찰관들은 자기 목숨 잃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날인가 배 타고 백령도 가는데 북한 잠수함이 오다 꽝 쏘면 우리 배도 꼬르륵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은 해병대 장병들하고 기자 같은 사람들 묵묵히 들어가더만요. 예, 그래도 참 기자들 멋있어요. 나가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현장을 회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은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용기를 내니까, 양떼가 사자떼가 되니까, 지금 대검, 찰청, 정문 양쪽 담벼락, 정문 왼쪽으로는 대법원으로 이어지고 오른쪽은 쭉 꺾어서 기역자로 꺾어져갖고 저쪽으로 서초경찰서로 이어지는데, 그 양쪽 벽으로 쫙 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지지합니다, 이런 거. 참, 그게 이제 몇 번 보도가 됐죠, 지금처럼. 어제 오늘 사이 일 아닙니까? 이게 민초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거의 매일 저녁 사람 만나고 약간의 술자리를 가지는데, 오늘 조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양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 오랜만에 버스를 탔답니다. 서초동에서. 근데 버스에서 내린 할아버지 한 분이 꽃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그래서 길을 묻더래요. 여기 대검 정문이 어디냐고, 컴컴하니까. 그래서 저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꽃바구니에 보니까 윤 총장을 뭐 지지합니다 그런 걸 하고, 뭐 파월, 뭐 우리는 뭐 언제 월남 갔다 왔다 그런 게 쓰여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파월 장병인데 이 꽃바구니를 대검 정문에 놓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직접 안내해 드렸답니다. 부부가, 우리 교수님 부부가 자기 돈으로 산 꽃바구니를 대검 정문에 놓고 싶다고. 아니, 파월 할아버지면은 60년대에 군대 갔다 왔으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한 70대이실 텐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늦은 시간에 버스까지 타고 가서 대검 정문을 물어보러 찾아갑니까? 이 민초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걸 제가 오늘 들으면서 떠오른 게 영화 명랑이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이 몇몇 중신들의 아주 간청 때문에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알려지니까 어떡합니까? 다 피난 갔던 조선 민초들이 따라오잖아요. 이순신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이순신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일본군한테 깨져갖고 정신없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용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 용기 있습니까? 윤석열 씨는 보여주고 검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조선의 주권자는 주군인, 왕인, 선조인데 그 선조를 따르지 않고, 정승도 아니잖아요. 정승이면 대감 아닙니까?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 영감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도 벼슬에 따라 제일 높은 사람은 상감,
대감, 영감, 그다음 나으리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일개 영감에 불과한 이순신을 왜 조선의 민초들은 따랐겠습니까? 그 이순신이 영감밖에 안 되는 이순신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선조가 아니라. 파월 할아버지도 윤 총장이 정의롭기 때문이라 정의롭고 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 꽃바구니 들고 검찰청을 찾아갔겠죠. 이 파월 할아버지는 전 다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분은 본인이 원했는지 차출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 월남에 갔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40년을 사셨어도 정의가 있고 60년을 사셨어도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이죠. 보통 민초하고는 좀 다르죠. 젊은 시절에 남을 위해 목숨을 내놔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왔겠죠. 자, 지금쯤 한번 국민 여러분, 우리 법무부에 한번 담장에 가서 뭐가 붙어있는지 보십시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거랑 나풀나풀 붙어있을까요? 한번 궁정동 가서 청와대 담장에 뭐가 붙어있는지 보십시오. 꽃다발 없으면 하나 놓고 와오십시오. 추미애 장관 뭐 자기 취재하는 기자 사진이나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던데.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소식껏 버티자 감사원 직원들도 덩달아 정의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감사원 담장에도 화환이 놓여질 것 같아요. 장관과 대통령의 부정의에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소신을 펼치는 공직자들을 존경하는 국민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걸 거의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인사권자라고 해서 전부 다 그를 따를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반대는 있습니다. 저는 리더는 실력과 따뜻한 인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 중요하고 실력 중요합니다. 체력도 중요하고. 저는 또 하나로 용기를 굉장히 꼽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 조직을 바꾸거든요. 디시전을 하려면은 디시전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려면 제가 많은 사람 만나면서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결정장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간파해요. 결정 못해요.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거나 그거 보고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리더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리더가 정말 결정장애 있으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결정은요, 반은 도박입니다.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굉장히 비난 많이 하시죠. 정치 한번 해보면 그거 거의 도박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꽤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언론사 생활 쭉 하면서 느끼는 게 그 각 언론사의 능력은 중견 간부인 국장이나 부장, 편집장의 능력과 더불어 용기로 결정된다고 저는 보여요. 용기도 만용은 안 돼요. 근거가 팩트가 없는데 만용 부리면 망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뭐 기레기다, 바르게 못 나간다라는 거는 중견 간부들이 용기 부족입니다. 실력 있는 언론인은 차고 넘칩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용기 있는 언론인은 그렇지 않아요. 김훈 선생 카레 노래 썼던, 제가 이분하고도 한때 시사회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굉장히 선비 같은 분이죠.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유명한 게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벌이의 지겨움. 저는 언론의 중견 간부들이 지겨운 밥 벌어먹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신중에 대한 논리로 자신의 비겁을 감추고 있는 거죠. 중견 간부들이라고 해도 저보다 후배들이 많은데 좀 듣기 싫은가요? 제 의견은 그래요. 자, 김지아 씨가 전성기 때 생명론을 주장했죠. 그리고 밥은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밥은 생명, 생명론, 생명이 중요하다. 이거는요, 민중과 민초한테는 반드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중과 민초와 민중에는 밥이 곧 하늘이고 식이 위천, 먹는 게 하늘입니다. 그거 생명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라면요, 밥을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보편적인 거는 밥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리더라고 하면은 생명과 밥을 넘어서야 된다. 김지아는 보편론을 얘기한 거고 저는 보편론 그 이상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김훈 선생이 밥벌이의 지겨움을 얘기한 거는 리더들에 대한 요구겠죠.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를.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훈 선생 정말 꾹 참고 표현 안 하는 분입니다.
제 그런 사람은 언론이어서 김지아, 조갑재, 전성기 조갑재하고 김은성 둘이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이렇게 선비 같은 사람이에요. 리더들이 자신의 생명에 연연해하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일본의 선각자들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이승만이 건국 투쟁을 성공시키고, 박정희가 5.16을 성공시킨 거는 그분들은 공통점은 밥벌이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겨운 밥벌이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가벼이 여길 때 국민과 부하가 밥을 먹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훈련과 근무를 하는 병사라면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밥 먹을 때가 좋죠. 예. 즐거운 식사시간이지만, 그러나 10,000명 이상의 장병을 이끄는 지휘관이라면 밥 벌어먹기는 넘어서야죠. 하루를 살아도 사대로 살고 싶다는 그러한 장성들이 있어야죠. 우리 군에 그런 장성이 있나요? 윤석열의 으르렁거림과 최재형의 반듯함을 보고도 우리 육사 나온 장성 중에 으르렁거릴 사람 하나 없나요? 그러려면은 육사에 대한 평가는, 육사의 앞으로의 미래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바른 말 용기 내지 못하는 지휘관 만드는 학교라면 진짜 전쟁 났을 때 과연 나라 지킬 수 있을까요? No,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육사 출신 어떤 행동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파월 장병도, 할아버지도 꽃다발을 들고 검찰을 찾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